오늘 니체 16주차 총 38주차고요.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라는 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추 다 왔고요. 2월 달이면 완전히 이 책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것 중에 조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산다는 것은 위험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꼭지였습니다. 이 문장이었죠. 네. 이게 스토아 철학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다고 하면 뭐 그 진실일 확률이 높잖아요. 네. 202페이지에 산다는 것은 위험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꼭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황야와 동굴이 널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도록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제가 이 문장을 뭐 김욱 선생께서 번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조심해야 한다 이런 문장에서 제가 좀 느끼는 건 우울해지지 않는 방법은 그 뭘 해야 되냐 이런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니체는 그냥 늘 조심해야 한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지만 결국 늘 깨어 있으란 얘기죠. 영성적으로 뭐 종교나 기독교나 뭐 불교에서 말하는 늘 깨어 있어라라는 얘기. 늘 조심해야 한다.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자기 정신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202페이지에 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수리에게 갈기갈기 찢겨졌고라는 니체의 문장이 나옵니다. 프로메테우스 이 그리스 신화는 다 알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은 근로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고요. 성견지명이라는 의미죠. 프로가 뭐 영어에서 앞으로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것 같고 제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빼앗기자 인간을 위해 신전에서 불을 훔친 자죠. 이 프로메테우스가. 네. 그리고 또 제우스에게 고기 대신 뼈와 기름을 주고 인간에겐 살코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한테 잡혀가지고 코카서스 바위산에 묶여가지고 매일 독수리가 찾아와서 간을 쪼아 먹죠. 근데 또 밤새 그 간이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이 고통을 평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독특했던 분이죠. 니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조롱할 만큼 지혜로웠기 때문에 어지러운 범죄의 주인공이 되었다. 네. 오이디푸스 신화도 많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오이디푸스라는 말 자체는 푸트가 발이잖아요. 그래서 부은 발이라는 의미랍니다. 이분은 뭐 레테의 왕인데, 아이로 태어났죠. 그런데 신탁을 받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레테의 왕이었는데, 테베의 왕이었는데 버리죠. 버렸는데 어떻게 양치기가 이 오이디푸스를 구해서 코린토스 왕에게 입양돼서 왕자로 성장하죠. 근데 성인이 된 후 오이디푸스가 이 신탁의 내용을 듣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그래서 크린토스 왕 부부를 친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이디푸스는 그 친모를 아버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죠. 근데 떠나는 중에 여행 중에 노인을 만나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 노인을 죽였는데 그분이 결국 자기 아버지죠. 친아버지. 그리고 이제 테베로 가는 길에 스핑크스가 수수께끼 문제를 알아내죠. 너무나 유명하죠. 아침에 4발, 낮에 2발, 저녁에 3발로 가는 거 뭐냐 했을 때 그 인간이라고 답하면서 스핑크스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테베의 영웅이 되죠. 그런데 테베에는 누가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혼자 가부로 지내고 있던 거죠. 근데 이 오이디푸스는 전혀 모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근데 이후에 역병이 돌았어요. 이 테베가. 그런 과정에 이제 신탁이 역병이 돌았던 이 원인을 찾는데 결국은 그 왕을 죽인 이 살해한 자 때문이다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되죠. 오이디푸스가 왕이었으니까. 그 과정에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고 이렇게 어머니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왕비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자신은 핀으로 눈을 꽂아서 눈을 멀게 된 뒤 추방이 되죠. 스스로 추방을 하죠.
이게 오이디푸스의 신화죠.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203페이지에 세계는 권력을 향한 의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힘을 향한 의지다가 조금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네,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힘이다.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고 소모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끝없이 변화하는 동일한 질량이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어, 동일하다는 얘기에 제가 예전에 좀 이제 엄청 저한테는 인사이트 있고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문장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결국 우리한테로 돌아온다는 것. 왜? 이 지구 대기권 밖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내보낼 수 없죠. 이 지구 대기권 밖으로. 이 안에서만 순환합니다. 영원히. 물론 영혼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내다버릴 수 없죠. 어떠한 것들도 이 안에서 순환될 뿐이죠.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네, 지금 니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꺼내봤고요. 무한히 확장되면서 늘 다수의 공간이 비어있는 도처라는 문장을 보면서는 네, 불교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하고 또 비슷한 거죠.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뭐를 인지하는 상태. 예, 기쁨, 슬픔 이런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수 의식 상태를 불교에서 공적 영지라고 하죠. 텅 비어 있는데 뭔가 인식하는 것. 네. 니체도 무한히 확장되면서 늘 다수의 공간이 비어 있는 도처라는 이런 얘기에 조금 떠올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203에서 204페이지에 세상에서 제일 고요하지만 가장 시끄러운 비명, 모순으로 움직이고 단순함으로 증명되는 조화로운 궤도. 그 속에서 세계는 스스로 축복하고 스스로 저주하며 권태와 피로를 모르고 생성된다. 모순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 네, 음량의 모순으로 세상을 움직이죠. 음이 있는데 왜 양이 있냐 이렇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남들이 보고 왜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지 하지만 저는 왜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음과 양이 스스로를 집어삼키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죠. 음만 있거나 양만 있으면 이 세상은 멈춥니다. 그래서 다양함이죠. 그걸 기독교에서는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하죠. 다양하게 자기를 표현하라는 거죠. 뭐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신이 천국만 만들면 되지 왜 악인을 만들었냐. 결국은 음양의 조화, 인간을 자유롭게 네 마음껏 한번 펼쳐보라고 신은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신의 목적은 그거였죠. 파괴는 창조이며 창조의 목적은 파괴다. 이것이 세계의 비밀이다. 이런 내용도 또 있어서 또 뭐 세계의 비밀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진리, 결, 본질, 경지 처음 본질이라는 단어에 뭔지 모를 어떤 충만감을 느낀 기억도 있어요. 이거 알게 되면 나는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막연한 그런 이 본질이라는 이 짧은 단어 때문에 이게 세계의 비밀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인 거죠.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세계의 비밀을 좀 푼 거잖아요. 204페이지에 선과 악의 순환에는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인식하는 죄악을 범했다. 네. 선과 악의 순환. 네. 지금 선한 일이 악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안 좋은 일이 선으로 둔갑하는 경우는 허다하죠. 지금 너무나 좋았는데 악으로 판명되거나 지금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선으로 판명되는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쉽게 목격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린 이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현재에서 미래에도 가장 선하다고 판명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에는 악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좋은 이 로또 복권이 나중엔 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순간에 현재와 미래에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그 사람의 깜냥만큼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되죠. 네, 그거밖에 없죠. 뭐 우리가 제 정보를 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양과 초등학교 6학년이 정보를 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양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초등학교 6학년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최대를 선취하고 거기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악으로 판명되더라도. 물론 긴 시간이 흐른 후 지금 선하다고 한 결정이 악으로 판명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목적이 없는 있다 없다 뭐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싶더라고요. 목적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인식하는 제약을 범했다. 내적으로도 우리 뇌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뇌는 생존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어려운 거라고. 네. 그래서 각자 인간답게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쳐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가올 미래의 목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요 순간, 여기 옆에 있는 요 순간을 마음껏 만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네요. 제가 204페이지. 204페이지에 추방당한 인간은 진짜 세계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발견했고 이 가짜 세계의 이름을 붙여줬다. 권력이라는 이름을. 그것이 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유일한 해답이다. 세계는 권력을 향한 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힘을 향한 의지다라는 거. 니체는 계속 말하고 있죠. 힘의 의지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확장하려는 이런 본원적인 창조적 의지를 말하는데,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 네. 이게 그냥 니체가 생각하는 초인의 힘이고 힘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공감할 만한데 이게 에고적 욕망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영을 대표하는 말은 아니죠. 그냥 이 에고적 욕망을 대표하는 말이죠. 나는 나아지겠어 라는. 그래 결국 니체는 현실 세계의 욕망에만 국한되었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많은 또 어떤 비평가들도 이런 주장을 하죠. 많은 건 아니고 몇몇 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 니체 철학이 약간 절름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이 절대계의 세계, 영, 이성, 사후 이런 세계에 대한 느낌을 잘 몰라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절름발이라는 거예요. 삐끄덕삐끄덕 한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이분보다 더 잘 표현하고 멋진 문장을 쓰는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책을 다 보진 않았으니까. 웬만한 철학자들이 이 정도의 깊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이분이 절대계나 영이나 사후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절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5페이지에 나는 이 거대한 도시의 일부다라는 꼭지입니다. 진부한 것, 낡은 것을 모아 인간은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이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품격과 불가침성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블레블레. 성벽, 탑, 축제는 마치 소년 시절의 그림 일기처럼 정겹기만 하다. 블레블레. 이 거대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쭉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잘 줄여놨고요. 인간은 낡은 과거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죠. 네, 결국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거고요. 인간은 자신도 거대 도시의 일부라고 안주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니체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한심한 인간들아라는 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니체 입장에서는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 혐오했던 사람이고 초인 사상을 주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걸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죠. 네, 그렇게 보이고요. 206페이지에 그대가 거대한 도시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블레블레. 지금 당장 도시의 성문에 침을 뱉고 돌아서라. 이곳은 철학의 지옥이다. 블레블레. 구역질 나는 냄새는 피살된 정신의 시체로부터 풍겨오는 냄새란 말이다. 블레블레. 누더기가 아침마다 신문이 되어 사람들에게 달라붙는다. 이곳의 언어는 더러운 가스다. 이곳 사람들은 이 가스로 신문을 만들어 누더기처럼 덮어 쓰는 것이다. 블레블레. 그들은 분노한다. 그래서 얼어붙은 증신에 입을 맞춘다. 그들 모두가 여론에 의해 멍이 들고 고통을 받는다. 이곳은 모든 번뇌와 부도덕의 마지막 빈민굴이다. 하여튼 쭉 해서
좀 재미나게 읽었는데 뭐 뭘 얘기하는지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당신들이 머무는 도시는 철학이 죽어가는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210페이지에 뭐 챕터 넘어가는 부분 중에 즐거운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 네,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웃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죠. 네. 뭐 웃음을 가르친다고 영원히 웃으면 또 뭐 정신병자게 되겠지만 잘 웃는 것도 또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니체도 이런 얘기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211페이지에 인생의 계절이란 20대는 여름이고 네, 30대는 봄이고 40대는 가을이다 이러면서 20대는 늘 이마에 땀이 맺혀있고 삶이 고된 노동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연령이다. 30대는 어떤 날은 공기가 너무 따사롭고 어떤 날은 지나치게 춥다. 향수와 추억을 구별하는 시기다. 40대는 정지된 연령이다. 바람은 더 이상 그를 움직일 수 없다라고. 네, 그래서 40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이. 요즘 40대는 너무 또 뭐 젊은 나이긴 하지만 여하튼 정지된 연령이다. 바람은 더 이상 그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거 보면 니체도 이 동양적인 불혹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12에서 213, 네, 마지막이고요. 청춘, 그것은 무거운 질병과도 같은 고뇌였다라는 이 문장은 저희가 뭐 책을 어릴 때부터 좋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지만 좀 봤던 것 같아요. 무거운 질병과 같은 고뇌였다, 이 문장 자체는. 그 고통은 우리가 던져진 시대의 슬픔이었다. 우리들 청춘의 태폐와 분열은 시대의 고통이었다. 우리의 시대가 안고 있던 모든 연약함은 최상의 조건에 만족해야 할 청춘을 가로막았다. 청춘은 숭배하거나 혹은 멸시한다. 청년은 항상 누군가를 숭배하거나 누구 때문에 분노한다. 그는 사물을 위조하고 그것에 자신의 격정을 남김없이 쏟아버린다. 청춘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사기이며 허상이다. 하여튼 문장은 진짜 원탑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달았습니다. 청춘의 시작은 환희가 아니죠. 고뇌죠. 사춘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는 순간에 그 고뇌로 시작을 하고요. 그 이후 저는 죽는 순간까지, 청춘만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형태만 달라진 고뇌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것은 뭐 이걸 비관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정직한 진실인 것 같아요. 예. 청춘만이 허상이고 사기가 아니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니체 논리라고 하면 사기고 허상인 거죠. 213페이지에 그는 자신이 이 비열한 세계의 일부였음에 분노하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밖에 없음에 실망한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깨닫는다. 이것이 청춘이었음. 네. 분노하고 방황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뭘 알아야 분노하고 방황도 합니다. 제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네, 분노하고 방황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네, 근데 지금은 뭔가 좀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속에서 막 울분이 쏟아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저런 사람이 저 TV 나와서 저런 얘기하고 있나 할 정도의 참 답답함도 많이 느낍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는데 뭐 지식인이 비해 이런 얘기 옛날에도 들었는데 요즘에 제가 뭐 지식인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방황한다는 얘기는 청춘이 정말 많이 알아야 분노하고 방황도 하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에 손을 넣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 진리에 대한 그 숨막히는 사랑, 이것이 그대를 청춘의 광기로 물들이는 주범이다. 그대는 경험이 부족하고 진지하며 병적으로 쾌활하다. 뭐 이렇게 썼는데 뭐 멋진 문장이죠. 그냥 또 제 개인 얘기를 잠깐 이야기하면 진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없었는데 여하튼 뭘 하다 보니까 진리를 알고 싶다는 생각까지 와버렸다는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